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내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여권 스스로 입장이 서로 당사자들 사이에 지금 다른 건데, 자, 일단은 어떤 논쟁인지부터 좀 한번 살펴보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측은 2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분들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재명 지사는요, 선별지급은 평등 원칙에 위반하는 거다. 다 주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차기 대권 경쟁을 상당히 치열하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방식과 관련해서 정면으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린 겁니다. 자, 그러자 홍남기 형제 부총리도 이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이 지원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그래도 정부가 10조 원 이상을 거의 구조조정해서 커버를 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야당은, 통합당은 과연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야당의 주장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게 묘한 게 이낙연 의원의 입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4차 추경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폐업의 위기나 이 생계에서 극심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총선 전에는 재난지원금 추경 그렇게 관대하게 하시더니 왜 선거 이후에는 이렇게 인색해지시는 겁니까? 자, 코로나 문제와 관련돼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고려대 약대 김정희 교수님 나왔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1차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그거 뭐 정부에 다시 환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유용하게 잘 쓰셨습니까?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역 전문가로서, 약 전문가로서 전 국민에게 다 줘야 됩니까? 이재명 기사 말처럼? 아니면 뭐 야당이나 이낙연 의원 말대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감염병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재정 쪽 관련해서는 상대적 관련성이 적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1차 때도 돌직쇼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지급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물론 국가 재정이 뒷받침이 돼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차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왜 대부분 이제 특정 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외식업계도 일부 타격이 굉장히 심한 부분도 있고요. 더군다나 뭐 여행 관련 업체 그리고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시설로 분류된 그 어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상 지급보다는 일단 이자 없는 대출의 형태. 그러니까 일단 지급을 하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서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때 수익이 발생했을 때 다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국가 재정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국채로 발행하는 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이 있고 실제로 지금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분들이 이어나가면서 나중에 경제가 회복되고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안정화됐을 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접근 방법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최근에 이제 장마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제 수재를 입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재를 입은 이재민들하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약간 또 방향성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재 같은 경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물론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더군다나 일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조차도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생계는 고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 그 대출 형태로
지원을 하더라도 상한점은 있어야 되겠지만 단계별로 상황에 맞게 그리고 예산에 맞게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해서라도 줘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을 제안합니다.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9월부터 12월간 4개월간 20% 임금 삭감을 제안드리고요. 그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네. 이건 이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자, 김병민 위원님, 지금 이낙연 의원의 주장과 통합당 맥락이 좀 같은 겁니까, 주장이? 네,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코로나 위기로 가장 걱정이 되게 되는 건 취약계층이 겪게 되는 어려움,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실상 방치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정부의 역할들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회적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서 가능한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4차 추경에 관한 재원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일 겁니다. 통합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 3차 추경에서도 과연 이러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꼭 필요한 곳에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이는 추경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따져봐야 된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와서 홍남기 부총리의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미 돈 다 써서 주려면 결국은 100% 빚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4차 추경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 아직 9월 달도 되지 않는 8월 달인데요. 이 코로나의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 여력이 없습니다. 그다음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올해 초반기부터 사실상의 코로나에 대한 위기 상황이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상태로 정부에 대한 재정 여건들을 잘 조정하면서 이러한 추경을 접근해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한계가 이번 4차 추경을 둘러싸고 있는 재정 논란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지출 구조 조정이 가능한 측면들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이 경제부처는 살펴야 될 것이고 이 위기로 결국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치권이 협력해서 여기에 대한 꼭 필요한 긴급 재난지원금은 하루속히 편성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인 교수님 오늘 나왔으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정부가 방역당국이 환자 수를 거짓으로 조작 발표를 하고 있다. 내지는 정부가 방역당국이 환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라는 반발과 주장을 해서 오늘 보도화가 되고 있어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절대 그럴 리는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민노총 집회 한 명의 확진자를 방역당국이 광화문 집회 확진자로 잘못 발표하는 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랑제일교회의 이 주장과 정부의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의견을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국민들의 단합을 깰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국민의 어느 누구도 이 코로나19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방역당국은 지난 2월 달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이 그거를 일부러 조작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통계 수치를 누군가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절대 그렇게 방역당국이 이 상황을 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확진자 관련해서는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아마도 이 어떤 오류가 있었지 않았을까, 실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사랑제일교회에서는 방역당국에서 인위적으로 사랑제일교회만 확진자 수를 부풀려서 하거나 아니면 통계치를 조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서울 지역만 봐도 양성률이 20%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검사자 수 대비 양성률을 밝히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치가 20%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서울 지역 전체
그 양성률에 비해서 한 3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랑제일교회가 위험에 노출돼 있었었고, 당시에 방역에 어떤 허술함이 있었든지 아니면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협조를 안 했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염자가 많이 속출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어떤 그 코호트, 그러니까 집단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민노총 관련해서도 물론 방역당국에서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마찬가지로 광화문 집회와 더불어서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노총도 전수조사 해야 된다. 네, 그 당시에 동일한 시간대에서 있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확진자도 그중에 발생을 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보다 위험도가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수도권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면 등교가 중단이 됐다라는 조치고요. 고3만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24일 기준으로 등교 수업 중단 학교가 전국 1,845곳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신규 확진자 수가 280명, 총 17,945명이 집계가 됐고요. 국내 발생이 264명, 해외 유입은 1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전히 국내 발생률이 높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이 여전히 높습니다. 134명, 경기 72명, 인천 15명이 신규 확진자로 집계가 됐고요. 대전에서도 11명, 충남에서 9명, 강원에서 8명, 대구에서 5명 현재 발생을 했고요. 광주, 전북 4명, 세종, 제주 3명입니다. 자, 내일부터 수도권의 초중고 유치원의 등교가 고3을 제외하고 중단된다는 뉴스 속보도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